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전시장에 가서 어떻게 미술품을 감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가끔 나가죠. 인사동이나 청담동이나 코엑스도 많이 나가잖아요. 주말에 전시장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감성 발달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무작정 전시장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려진 그림을 보고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죠. 그냥 휙 지나가면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림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고개를 두세 번 끄덕거리죠. 머릿속에 딴 생각하죠.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대충 훑어보는 척하면서 몇 초간 머뭅니다. 속으로는 집에서 있었던 일, 아이 뭐 하나 생각, 쳐다보지만 울떡 생각하긴 하겠죠. 어쨌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잠시 있은 동작에 의해서 나는 지식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예술작품이라고 할까요? 인생은 예술이야. 인생은 연극인가? 왜 인생이 예술이죠? 무엇을 예술작품이라고 하고 무엇을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하는가? 참 그 경계선도 모호합니다. 동네 유리가게에서 파는 그림이나 아니면 휴일을 보면요. 골목 어귀에 사진들 많이 나오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참 많습니다.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들은 내 스스로도 그래요. 감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약간 터부시하죠. 예술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예술에서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그림들 많죠. 그 작은 그림에서는 왜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휴게소에서 발견되는 해바라기 그림이나 사과 그림, 그러한 예쁜 풍경화에서는 내가 왜 감정이입이 되지 않을까요? 감성의 역할을 왜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한 그림에서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곧잘 그렸지 않습니까? 나 미술 잘했다 얘기하잖아요. 칭찬도 들은 바 있는데 말입니다. 또 있죠? 그거 말고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예술은 차이가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술, 돈 없는 사람들이 보는 예술 다를까요? 우리가 즐기는 예술품은 저급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예술은 고급일까요? 정말로요? 우리가 김환기 화백의 132억짜리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죠? 사실 아름답진 않잖아요. 앤디 워홀이나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그림들 사실 거기서 어떤 감동을 느껴야 되죠? 미술품은 생활 필수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공예품, 생활 필수품이 될 수 있죠. 늘 쓸 수 있는 거, 예쁜 그릇, 예쁜 숟가락, 예쁜 젓가락, 미술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품으로 돌아서면 생필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이아몬드나 금속 같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학창시절에 미술 감상 시간이 있었죠. 전시장에 다녀오라는 숙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감상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하라니까 갖고 하라니까 했죠.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사람들이 미술품을 감상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잘난 척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죠. 문화예술은 사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엄격히 말해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돈이 만들어지고 왜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미술품을 감상하면 정서가 발달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서가 뭐간데? 정서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기도 하면서 감정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좋은 미술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감정은 더 좋은 생각과 창의적 사고방식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을 보고 감정이입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은요, 등장인물 어느 부분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관점에 맞는 등장인물이 있을 때 관심을 갖습니다.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미술품에도 관람자의 입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합니다. 잘 찾지 못할 뿐이죠. 미술작품에 표현된 조형 언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미술품이 가진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미술품에 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요, 그런 말이 있죠. 창작품이라고 하는 것,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처음 봤는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죠. 아이러니죠.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해야 정상적입니다. 여기에서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죠.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데 무엇에 대한 낯섦인가, 무엇에 대한 불편함인가에 대한 것은 감상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식가는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먹어봤던 것 중에서 기분 좋은 것이잖아요. 미식가는 처음 먹어본 음식을 호평할 수 있거나 호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미술 애호인들, 일반인들 말고요, 미술 애호인이나 전문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평론가들이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관련 있는 사람들은요,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그지없는 창작품을 보고 왜라고 하는 자기 근거를 빗대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감성이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죠. 감성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회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이 따로 있을까요? 그들은 왜 대중과 동떨어진 대중이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없던 것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기획이라는 것이죠. 기획안을 품의하는데 선배들이 해놨던 것에 대해서 말만 바꿔서 품위를 올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 신선한 것, 창의적인 것, 새로운 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감성이라는 부분을 대입시켜서 낯선 것을 낯설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이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남들 다 하는 돈벌이가 아니고 처음 시작해서 그것이 감성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감성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써야 배송을 받죠. 온라인 마케팅이죠. 감성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고민해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되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은 나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중이 이해하는 예술은 대중의 소비 심리와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예술이 아니라고 또 비판도 합니다. 참 웃기죠? 대기업 총수의 사무실에 걸린 수억 원 하는 미술품과 몇만 원 하는 미술품이 걸린 사무실의 미술품은 동질의 것과 동료의 것이 아니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낯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낯선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새롭다는 거. 없던 것을 만들어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그죠?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성공만 해온 사람들은 그 성공이 실패인지 몰라요. 비교할 대상이 없거든요.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님은요, 나훈아와 패티김 노래 겁나 좋아합니다. 클래식 전혀 모릅니다. 여든이 넘으셨죠.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뭐 오페라라든가 뭐 다른 뮤지컬 같은 거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예술가들이나 평론가들, 잘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술은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미술에 있어서 창작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려진 그림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술이 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느 것이 예술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품은 여전히 탄생하고 예술가는 주변에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예술을 알면 우리도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예술의 감상법,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대에 나왔다고 다 화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림이라고 다 예술이 아니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미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창조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미적 감성과 창조활동, 그 결과물? 그게 뭘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와 텍스트를 구분해서 감상하라고 말합니다. 미술은 예술의 한 장르죠. 장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 방법에 각기의 독특한 영역이 있어야만 장르라고 이야기하죠. 음악은 소리로, 무용은 몸짓으로, 문학은 텍스트로, 그죠? 이런 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컷 이미지로, 만화라고 하는 것은 딱 컷 이미지로, 영화는 종합적이게 될 수 있고요. 연극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듯이 각기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걸 장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와 그냥 글씨와 그림을 분리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분리시키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러죠? 많이 보면 느낀다고 하는데 뭘 느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라는 그림 그리는 가수 조영남 씨가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관계자에게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 많이 해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고개는 끄덕 끌어줘야 돼요. 그거 들을 때요, 아유 정말 중노동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금부터 분리시켜 봅니다. 노란색 색종이를 상상합니다. 지금 노란색 색종이를 상상합니다. 거기서 노랗다는 글씨와 노랗다는 말과 노랗다는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색이 있는 종이만 쳐다봅니다. 노랑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있습니다. 종이만 있어요. 그냥 종이만 있어요. 이때부터 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상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보는 사람의 기억이나 추억에서 모양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그림이라는 것 중에서 예쁘다, 좋다 이렇게 느끼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뭐 설악산 풍경이나 장미꽃, 과일, 참새, 하늘, 바다, 뭐 계곡 이런 그림들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래요. 어머 예쁘다 이거 하지 말래요. 어머 좋다 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속의 물건이나 장소를 버리고 그림을 보라고 권합니다. 예술 작품에서 시간을 무시하고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물관이나 기록관, 기념관 같은 데 가면요, 그림이라는 게 있죠. 역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화라는 것은 지난 사건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해야 되는 장면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예술의 일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알지 못하고 처음 보는 모양을 관찰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전히 어려운데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감상의 두 번째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어렵죠? 세 번째는요. 그림을 감상하면서 스토리 각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과처럼 똑같이 그려진 것. 사과를 보니까 내가 먹어봤던 추억의 가수원, 여자친구가 다녔던 그 가수원 길, 뭐 이런 것들. 장미꽃을 보면 향기가 나고 선물 받았을 때의 추억, 기억,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황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림은 만화나 영화 등의 스토리보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장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간 그림은 괜찮아요. 옛날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성 마케팅에 있어서 낯선 그림을 볼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기 다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있죠. 고흐를 전혀 모르고 세잔이나 피카소를 전혀 모르는 상태 내에서 그 그림을 봤을 때의 느낌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요. 사람이 없는 추상화, 아니면 비구상, 설치미술 이런 것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알 방법이 없지만 그곳에 생각나는 느낌이나 어떤 감성 얹어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있을 때 없애라고 그러고 없을 때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흐의 해바라기나 세잔의 사과 그리면서 무슨 사람을 찾으라고요. 정말 또 어렵습니다. 과거 인상주의 시대 때의 정물화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의인화하기도 했죠. 부적이나 어떤 벽사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걸 물리치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인상주의 그 시절에 정물화 같은 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인상주의 시절에는 풍경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의 중간 단계의 것들이죠. 여기는 풍경화 그리면 저것도 새로울 수 있다라고 해서 신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술로 예술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풍경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투영시키기 시작을 하죠. 예술은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갈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상화를 보고 술 취한 상태로 마구마구 헤집어놓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옛날에 만들어놓은 예술작품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만들어놓은 예술작품은 설명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진 예술작품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설명해도 됩니다. 예술가가 공개된 장소에 전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회와 시간이 간섭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개와 판단의 장소에 그것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걸 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그것을 설명해도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옛날 그림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고 더 큰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 작품을 그린 예술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작품 설명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술가적 상상력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화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결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그렸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렸을까요? 저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가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중 문제죠. 무슨 생각,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을요. 사전에 검색하면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는 말을 나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것과 작용. 두 가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작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그린다는 것은 결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작용을 그리는 것입니다. 결과나 과정이 아니라 작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작용이 주어진다면 나와 코드가 맞는 예술품이 되는 것이죠. 과정의 예술이죠. 과정의 예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정의 예술.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들은 어떻게 그린다거나 무엇을 그린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면서요. 이 작품과 모를까요? 뭐 이런 질문보다 이 작가의 작품 성향은 어때요?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질문한다거나요. 아니면 이 화가님 꾸준한 활동 지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고급진 질문이죠. 약간의 품위와 약간의 지성을 가지고 미술품에 접근하자 이겁니다. 그래야만 감성 마케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미술품에는 몇 권의 소설과도 같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술품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이어주는 가요라고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치부하더라도 이번 주말에는 마스크 쓰고 전시장에 들려보기를 권합니다. 혹시 압니까? 저는 지금 삼청동에 있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저희 정수 아트센터를 방문하시면 커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드립 좀 합니다. 정말 다녀가셔도 괜찮아요. 밑에 주소 보내드릴까요? 내업사회라고 처음 소디에 말씀드렸죠. 내업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미감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비대면 사회로 되면서 온라인 문화, 직접 보지 않아도 되는, 만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사용해야 되는 이런 마케팅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기만 할 수 있고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사용해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의 강의 주요 관점인 감성 마케팅입니다. 뭐가 뭔지는 잘 모르죠. 지금 아주 어벙벙합니다. 변하긴 변합니다. 정신문화가 장착된 미술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의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에게 권해봅니다. 근데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감성팔이 말고요.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변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프로그래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있죠. 미술 쪽에서 받은 박수근 그림이 45억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는요. 김환기 화백의 그림이 130억이 넘었죠. 강남 최고 아파트 매체에 맞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13억이 넘는 중국 인구 중에서 미술품 애호인이 7천만 명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미술품 컬렉터가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인구 통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와는 양상을 달리 하겠죠. 대충 13억에 7천만이라 그러면 5%에 가깝죠. 우리나라에도 미술품 애호인이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에서 25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왜 미술로 마케팅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요, 저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을 중심으로 해도 되는 이유가 예술품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빗대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거든요. 돈 얘기 조금 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매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요, 2019년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 규모를 대충 4,400에서 4,500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1,500억 정도가 경매시장에서, 그 다음에 아트페어에서 730억 정도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웃기는 얘기죠. 여기에는 잡히지 않는 골동시장도 있고요. 개인 대 개인 거래도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사동 속설에 따르면요,
저도 거기 좀 찬동하는 편이긴 합니다. 인사동 속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품의 규모를 대충 1조 5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돈 얘기하면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변하고 과정이 변하고 마케팅 방법이 변하는 시대에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삼청동에서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미술금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술금융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미술에 입문해보라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쪽에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현직에서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연금융, 미술금융, 만화금융. 이제는 대체 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을 붙여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성 마케팅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성은 말씀드렸잖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성은 우리 사회의 프로그램일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의도적이지만 책임질 이유 없는 마음의 움직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감성 마케팅으로 최고 성공하고 있는 것이 모금 활동인 것 같아요. 난민 돕기 하자고 그러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금 주최자는 물론 모금된 금액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겠죠. 참 아이러니죠. 광고비를 따로 본인들이 내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금된 돈에서 광고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아니라면은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순수하게 이러한 사회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왜냐면 그 초코파이도 있어서 정이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초코파이가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이뤄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감성 마케팅입니다. 감성은 어떤 문화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정보와 미래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예술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상태로 미래의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미래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술이죠. 창의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사실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 무용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연습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화가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의 세계를 구현해내기 위한 과정이 절차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현재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이제 여기 많은 분이 있어요.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옆 사람에게 오늘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나 밥 사줘. 이거 말고요. 더 다른 말하면 나 배고파. 이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상대가 나에게 밥을 사줄 수 있을까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말고요. 측은지심, 불쌍파리와 감성파리를 동급으로 두지 말고요. 나 불쌍해와 감성파리는 다릅니다. 상대가 알고 있는 측은심도 아닙니다. 감성은 공동 관심사에서 느껴지는 동질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 살아가야 할 그 다음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었을 때 오늘이 사라지고 맙니다. 내일이 되어서 또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되어서 어제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남겨야 합니다. 그 남긴다는 것은 자기의 흔적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나은 미래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감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지금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혹 이 미술이나 감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요.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요. 이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삼청동 지나시는 길 들려주시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더 좋고 복된 미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